내일 8월 6일은 75년 전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무수한 희생을 치르고서야 일본은 항복했지만 그 길고 깊은 상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1년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다. 1945년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전쟁은 일본에 점점 불리해진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다. 1945년 8월 15일 결국 일본은 항복선언을 한다. 미국은 원자폭탄을 어떻게 만들게 됐고 이후 우리나라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102주년 3.1 운동을 기념해서 이 독립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과 1945년 광복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영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에 진주만 공습을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가만히 있던 미국을 건드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죠. 1945년 6월 23일에 오키나와가 미군에게 함락됩니다. 이제 일본 영토가 이제 직접 함락되기 시작했고 본토 앞에 미군 이제 코앞에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독일은 이미 한 달 전인 5월 4일에 항복을 했어요. 이탈리아는 뭐 그 전에 항복했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만 남은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의 전력이 전부 일본에 집중될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끝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킬 가망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연합국이 이제 포츠담 회담을 열어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우리한테도 중요한 건데 1943년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중국이 카이로 회담을 해서 유명한 카이로 선언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또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잖아요. 승전국의 나눠먹기.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이 전쟁 끝나고 이렇게 식민지 뺏고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이런 세계는 없다. 네. 이렇게 되면서 한국을 아예 명시를 합니다. 강대국에 점령되었던 식민지도 다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상으로 한국도 정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포츠담 회담에서 이게 다시 한번 선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의 패망 즉 한국의 독립이 눈앞에 온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본이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군부와 정부만 국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옥쇄론 펼쳤잖아요. 실제로 일본 본토에 연합군이 들어오면 이제는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다 죽창 들고 싸우면서 옥쇄하겠다고 사방에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오지마랑 오키나와에 왔더니 일본군 애들이 그냥 옥쇄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라는 작전을 나오는 거예요. 요때만 해도 미국에 일본 연구자가 없다고 할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아는 건 동굴 안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폭탄도 거기서 폭탄에서 자폭해서 죽고 심지어는 민간인을 앞에다 방패로 세우고 일본군이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서 얘들은 이상한 민족이구나라는 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민간인이 저런다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이 얼마나 이 일본이랑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군견 훈련소가 있습니다. 군견 훈련소에서 일본군을 찾아내는 군견을 훈련시킬 때 미국에서 그럼 일본계 미국인들한테는 그런 일본인들한테 나는 냄새가 날 거야. 그래서 그런 일본계 미국인들을 모집을 해서 군견한테 냄새를 맡게 시켰어요. 네. 근데 문제가 먹는 것도 틀려. 그냥 이 친구들은 미국인이잖아요. 네. 사실 미국 본토에 사는. 효과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국은 전쟁 당사자국인 일본에 무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너 죽고 나도 죽어 라고 덤비니까
희생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미군도 엄청나게 죽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죽게 되면 미국 내의 정치적인 입지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미국은 벌써 2차 세계대전을 너무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죠. 근데 다행히 이제 유럽 전선은 정리가 됐고 남아있는 게 태평양 전선인데 일단 육군은 본토 결전을 수행해야 전쟁은 끝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병력이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해서 지상전을 치러야지 이 전쟁은 끝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깃발 꽂으면 이긴다라는 게 이제 육군의 어떤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네. 예. 작전명은 몰락작전입니다. 이름부터 뭐 그냥 뭐를 원하는지가 딱 네네. 나오죠. 투입되는 병력 수만 100만 명 이상. 문제는 우리가 이 작전을 개시하면 많은 미군이나 연합군이 죽을 것입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말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전을 위반했던 마샬 장군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죽였다, 혹은 그냥 그렇게 예상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작전을 개시해도 지상군의 병력이 그렇게 많은 전상자가 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근데 이 트루먼 행정부도 바보는 아니죠. 네. 아니 지금 전원 옥세를 한다고 하고 일본은, 그리고 정보에 의하면 우리의 상륙 지점을 일본이 다 알고 있는데 뭐 몇만 명 정도의 전상자가 난다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상 막 몇십만 명이 죽어 나가면 그럼 어떻게 해? 정치적인 생명은 어떻게 해? 그럼요. 이런 걱정을 하게 된 네. 거죠. 반면 해군은 우리가 해상 봉쇄를 하면 언제일지는 모르나 일본은 분명히 항복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의 피해는 좀 줄이고 조금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자. 이게 해군의 전략이었어요. 일본은 섬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연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네. 모든 중요한 보급품이 다 해상으로 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봉쇄를 하면 주요 물자들이 유입이 안 돼서 말라 죽을 것이다. 어허. 실제로 미 해군이 봉쇄를 하자 일본의 경제가 최악을 넘어서 파탄 단계까지 가요.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아사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군용기조차 연료 부족으로 정해진 훈련도 못하고요. 네. 심지어 정해진 군사 작전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사실은 해군 전략을 택하면 되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육군은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맞아.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로는 엄청난 장기간에, 그리고 나중에 봉쇄해가지고 아사자 생겼다고 그러면 이거는 폭격해서 민간인 죽는 거 또 다릅니다. 이건 진짜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육군의 전략으로 갈까, 해군의 전략으로 갈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핵 개발에 성공을 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육군, 해군, 핵 개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핵폭탄까지. 그때 핵이 성공을 해요? 언제부터 개발을 한 건데요? 예, 그냥 후딱 만들어서 후딱 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네,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원자폭탄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사용한 곳은 미국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선두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1938년 후반에 유럽에서는 우라늄 원자핵 분열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네. 과학자들은 알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지. 네. 잠깐만, 그러면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거 큰일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죠. 석학인 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대통령한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여러 과학자들이 기한을 하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친필로 서명을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그 서한을 전달을 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한을 딱 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가 힘을 합쳐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독일이나 주축국보다 먼저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게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핵폭탄 연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맨하탄 프로젝트니까 맨하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프로젝트 명은 이 뉴욕의 맨하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거랑 관련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주요 연구소와 이 각 연구 시설의 위치는 1급 비밀이었습니다. 네. 그냥 아니 이름만 이거 비밀이었는데 지금도 안 알려줬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알려졌죠. 네. 그래서 미국
각지와 캐나다에 분산돼 있었어요. 아. 주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캐나다에서 가져오고 네. 그리고 제작이랑 연구소는 각지에 분산돼 있었죠. 어허. 맨하탄 프로젝트에 중요한 두 가지 키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속도와 그리고 보안이었습니다. 네. 예. 주축군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됐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이 무기화하는데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 누구도 몰랐어야 돼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면서 심지어 자신의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조차 모르게 어? 일을 진행을 합니다. 트루먼이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나중에 대통령 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맨하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지한 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사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뒤에 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대통령 됐으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대통령이 됐으니까 모든 국가 기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굵직한 게 이거였던 거죠. 야. 땅. 아 그러면 세계 과학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자본을 들여서 지금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한테는 꿈의 연구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종국적으로 만드는 게 이게 무기고 그리고 이 무기가 탄생된 뒤로는 탄생하기 전과 탄생한 뒤에 인류의 생활이 바뀔 거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된 거예요. 악마를 멈추기 위해서는 다른 악마를 깨워야 되는 순간이었죠. 그럼 이 핵폭탄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예, 1945년 7월 16일에 뉴멕시코주에 있는 폭격 훈련장에서 인류 최초의 핵폭발 실험이 성공리에 종료가 됩니다. 이 역사상 최초의 핵폭발 실험의 이름은 트리니티라고 했는데요. 1945년이면 이 한참 태평양 전쟁을 진행할 때 이 핵폭탄 실험이 성공을 한 거네요. 이게 이제 막상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런 끔찍한 무기를 써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사실 고민들을 많이 했고 결국 이게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당시 테이블에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때는 또 문제가 방사능 문제를 몰랐어요. 그 폭탄으로만 이해를 몰랐다기보다 거의 몰랐다고 봐야죠. 과학자들도요. 사실 방사능의 위력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거에서 이게 아직 많이 공지가 안 돼 있었어요. 미군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핵에 대해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 핵을 투발한 뒤에도 만약에 일본이 계속 저항을 하면 몰락 작전을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군에서 만약에 핵에 대해 잘 알고 방사능이 어떤 그 문제를 낳는다라는 걸 알면 지상군 병력을 투입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상군 투입 계획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군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피폭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네. 네. 그 왜냐면 그 폭격하고 나오는 폭격기도 뭐 조심해라라는 수준이었지 아무 장비가 안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이게 집단으로 가서 재래식 폭탄으로 죽이느냐 원폭으로 한 방 해서 뭔가 이 효과를 노리느냐 어떤 그런 식의 네.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연합군은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의 항복과 한국의 독립에 대해 논의한다. 전황이 불리해진 일본은 항복을 거부하고 전 국민의 옥세를 선언하고 결사항전한다. 미국은 인명 피해 없이 일본을 압박할 새로운 군사작전으로 고민에 빠진다. 결국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비밀리에 개발한 핵무기를 일본 본토에 투하하기로 한다. 최후 통첩을 일본 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핵무기 사용이 승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8월 6일 새벽에 B-29 세대가 일본 본토를 향해 출격을 하게 되죠. 네. 에놀라 게이 그러니까 그 세대 중에 하나의 B-29의 이 콜사인이 에놀라 게이인 거예요. 네. 에놀라 게이에는 원자 폭탄이 리를 보이가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이 폭탄이 얼마나 신형이고 새로운 거였냐면 이거를 만약에 다 조립을 해놓고 무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활주로나 지상에서 터질까봐 비행기에 기내에 싣고 이제 한참 일본으로 가면서 그 안에서 활성화를 시킬 정도였어요. 혹시 터져도 두려움이 워낙 있었군요. 예, 혹시 폭발을 해도 비행기 안에서 터지면 네. 그냥 피해가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미군한테도 이게 안정화가 100% 된 이 무기 체계가 아니었던 네. 거죠.
8시 15분 한참 출근 시간으로 바쁜 히로시마 상공에 리틀보이가 투하가 됩니다. 당시에 히로시마에는 25만 5천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뻥 하고 최초 폭발이 일어나자마자 7만 명이 그야말로 증발을 해요.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리틀보이는 길이가 약 3.3m, 그리고 지름이 71cm, 무게가 4.7톤 정도이고요. 그리고 폭발력이 TNT로 약 1만 5천 톤급. 보통 핵폭탄의 위력을 이야기할 때 킬로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15킬로톤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게 정말 슬픈 거죠. 당시 히로시마에 거주하던 조선인 5만여 명 중에 10분의 1이 사망한 걸로 추정이 돼요. 다량의 방사선에 피폭된 생존자들 가운데 이 상당수는 짧게는 수년, 그리고 뭐 길게는 수십 년 뒤에 여러 종류의 암이 또 나오는 거죠. 그냥 한 번 써서 뻥 하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기체계 이 전문가들은 원자폭탄을 사용함과 동시에 우리는 미래의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로시마의 또 다른 문제가 조선인 진용공들의 거주지가 또 그 폭격을 받은 그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죠. 이때 희생자 중에 이 조선 의친왕의 아들이었던 그 이우 왕자가 있었죠. 사실 살아 있었으면 정통 왕손에서 딱 굉장히 레벨이 높은 양반인데 이 양반이 또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유는 11살에 이제 일본에 끌려가서 당시 왕족들의 정통들은 다 육사 입학, 일본 육사 입학을 시켰으니까 예, 일본 육사해서 또 이제 젊고 그러니까 중국에도 파견 가고 막 그래서 중요한 지역에 파견을 갑니다. 전투에는 안 나갔지만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국에 서열 입은 왕자가 일본군에서 같이 싸운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은 그래도 계속 근무하는 거 거부하고 뭐 우리가 뭐 정말 죽는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할지라도 반항도 하고 그렇게 내가 조선의 왕자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무단으로 핑계대고 조선으로 왔다는 말도 있고 다시 일본 본토로 근무하려니까 뭐 그래서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다 뭐 아들 아프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안 가고 있었는데 군 복무를 안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이제 막 가라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일본으로 갔는데 그게 히로시마였어요. 그것도 딱 폭탄 떨어지기 한 달 전 7월 달에 거기에 가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제 피폭이 됩니다. 근데 그럼 지금 그 원폭 투하 지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히로시마 갔을 때 네. 어디 길거리에서 거기 이제 길거리에 이런 비들이 있어요. 여학교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도심에서 터졌으니까. 학교 정리한다고 1학년 입학생들만 하고 선생님들만 와 있었대. 그래서 그 학년은 거의 통째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요만한 비석 세워가지고 그 생존자들이나 선후배들이 계속 매년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 특히 민간인 희생이라는 건 참 비극적인 거죠. 맞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쿄 그 황궁 위에다가 투하를 했어야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은 이 전쟁을 마무리해서 일본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는 보호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나중에 써먹어야 된다가 더 어울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발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발 더 가죠. 예, 히로시마 원폭 후에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이제 사흘 후에 또 다른 원폭이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3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 3만 5천 명이 그나마 군인이면 모르겠는데요. 일반인들 게다가 폭격 구경한다고 나온 아이들 정말 많은 희생을 낳았죠. 네, 일본은 그래도 비극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망으로 독립을 얻게 되죠. 네, 1945년 8월 15일에 포츠담 선언에 따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이 방송이 저도 어릴 때는 가끔 이거 나왔는데 요즘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직접 방송에서 들으셨다고요? 아 이거 8.1절 되면 이게 나왔어요. 8.15 저기 기념식 되면 방송 같은 데 이런 거 나오곤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히로히토 일왕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태평양 전쟁 항복 선언을 한다. 以上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九州戦と保し、とに終了なる
汝市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推して米英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離脱する旨通告せしめたる。そもそも帝国市民の同盟を借り安保共栄の楽しみを共にするは放送の違反にして秦の権限たたるところ이米英二国に宣戦せるゆれんもの。 이로써 우리나라는 35년 동안의 일지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는다.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그 떨리는 목소리. 오. 네, 칠금기가 네, 재생되면서 예. 나오는. 진짜요? 예. 기자님도 들으셨어요? 저도 기억나요. 오. 그래서 천황의 목.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거 말고 녹음된 걸 들은. 아, 그럼요. 지금도 방송에서 종종 어떤 때가 되면 나오니까요. 근데 이거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라디오가 오히려 한국에 이렇게 보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방송을 못 들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막 독립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냐 루머냐 그래갖고 안 믿는 분들 많았대 시골 같은 데서. 근데 이게 딱 끝나자마자는 거리로 엄청 막 시민들이 막 쏟아져 나왔겠네요. 대한독립만. 그게 이제 도시 같은 데서는 네. 바로 되는데 아, 없는 곳은 그렇죠 없는 신촌이나 농촌에서는 어디서 막 이러면 뭐야 아, 이렇게 되는. 내일은 비가 오려나. 네, 그렇게 한국은 독립을 외치고 이제 3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무엇을 좀 생각해보고 가면 좋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쟁을 선택하는 순간부터가 사실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진행하면서 지도자의 아집이라든가 잘못된 판단은 더 큰 최악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전쟁을 사전에 막고 해결하는 것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평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핵 무기가 벌써 지구상에서 사용됐다는 건 비극인데 앞으로 그런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죠. 특히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했을 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수백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던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조상들도 많았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10년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독립을 되찾았죠. 그 선조들께서 외쳤던 만세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